하지만 나는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희미한 하룻밤의 휴식을 구하기 위해 그곳 창녀촌을 드나들며 그야말로 나와 동료인 창녀들과 어울리는 사이에 어느샌가 무의식 중에 어떤 불길한 분위기를 몸 주변에 늘 감돌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조차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른바 덤으로 딸려온 불혹이었는데 점차 그 불혹이 선명하게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호리키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나는 경악했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곁에서 보기에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창녀들을 통해 여자를 다루는 수행을 했고 게다가 최근 들어 실력이 부쩍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여자를 배우는 수행은 창녀를 통하는 것이 가장 혹독하며 그만큼 효과도 크다고 하는데 이미 나에게는 그 여자의 능숙한 놈이라는 냄새가 따라다녔고 여성들은 창녀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것을 맡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런 비루하고 불명예스러운 분위기를 덤으로 얻게 되어 그것이 나의 휴식보다 훨씬 더 눈에 띄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호리키는 그것을 절반은 아첨으로 말했겠지만 나에게도 무겁게 짚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찻집 여자에게서 치졸한 편지를 받은 기억도 있고 사쿠라기초 집 옆집 장군의 20살 정도 된 딸이 매일 아침 내가 등교할 시간이면 볼 일도 없어 보이는데 화장을 옅게 하고 자기 집 대문을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으며 쇠고기를 먹으러 가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곳 식모가 또 늘 담배를 사는 담배 가게 딸이 건네준 담배 상자 안에 또 가부키를 보러 가서 옆자리 사람에게 또 심야 전차에서 취해 잠들어 있을 때 또 생각지도 못하게 고향 친척 딸에게서 절박한 내용의 편지가 오고 또 누구인지 모를 아가씨가 내가 부재 중에 직접 만든 듯한 인형을 내가 극도로 소극적이라 모두 그 정도로 끝났을 뿐 단편적인 일이었고 그 이상의 진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무언가 여자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는 분위기가 내 어디에선가 풍기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자랑질이니 뭐니 하는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점을 호리키 같은 자에게 지적당하자 굴욕에 가까운 씁쓸함을 느끼는 동시에 창녀들과 노는 것에도 갑자기 흥이 깨졌습니다. 호리키는 또한 그 허영심 섞인 모더니티 때문에 호리키의 경우 그 이외의 이유는 지금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날 나를 공산주의 독서회라는 RS라고 했던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 비밀 연구회에 데려갔습니다. 호리키 같은 인물에게 공산주의 비밀 집회도 예의 도쿄 안내 중 하나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소위 동지들에게 소개받고 팜플렛을 한 부 강매당한 뒤 상석에 앉은 지독하게 못생긴 청년으로부터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너무나 빤한 이야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건 그렇겠지.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더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 있다. 욕심이라고 해도 부족하고 허영이라고 해도 부족하며 색과 욕심이라고 나란히 붙여놔도 다 설명할 수 없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인간 세상의 밑바닥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묘하게 괴담 같은 것이 흐르고 있다. 그런 괴담에 겁을 집어먹고 있는 나에게는 소위 유물론이라는 것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긍정되면서도 그것에 의해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어 희망의 기쁨을 느끼는 일 따위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그 RS라는 모임에 출석했습니다. 동지들이 가뜩이나 중대한 일인 양궂은 얼굴을 하고서 1 더하기 1은 2 불라는 식의 거의 초등산수 같은 이론 연구에 몰두해 있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견딜 수 없었기에 나는 예의 익살로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 애썼습니다. 그 덕분인지 점차 연구회의 거북한 기운도 풀렸고 나는 그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될 인기인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나를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낙천적인 익살꾼, 동지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나는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늘 빠짐없이 나가 모두에게 익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마르크스에 의해 맺어진 친애감은 아니었습니다. 비합법. 나에게는 그것이 은근히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세상의 합법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무서웠고 그것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예감됩니다. 그 메커니즘이 불가해해서 도무지 창문도 없는 한기 어린 방에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밖이 비합법의 바다일지라도 그곳에 뛰어들어 헤엄치다 죽음에 이르는 편이 나에게는 훨씬 마음 편해 보였습니다. 그늘진 사람, 히카게모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비참한 패배자, 악덕한 자를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만 나는 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그늘진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은 그늘진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다정한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마음은 스스로 황홀해질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또한 범인의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는 이 인간 세상에서 평생 그 의식에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조강지처와 같은 좋은 반려자여서 그놈과 단둘이 호젓하게 장난치며 노는 것이 내 삶의 한 자세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흔히 정강이의 상처를 입은 몸, 구린 데가 있는 신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상처는 내 갓난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쪽 정강이에 나타나 자라면서 치유되기는커녕 더욱 깊어만 가서 뼈에까지 닿았습니다. 밤마다 겪는 고통은 천변만화하는 지옥이라 하겠으나 참으로 기묘한 말입니다만 그 상처는 점차 내 혈육보다 친숙해졌고 상처의 아픔은 곧 상처가 살아있다는 감정 혹은 애정의 속삭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예의 운동 그룹의 분위기는 묘하게 안심이 되고 지내기 좋았습니다. 즉, 그 운동의 본래 목적보다는 그 운동의 성질이 내게 맞았던 기분이었습니다. 호리키의 경우에는 그저 바보 같은 구경꾼이었기에 나를 소개하러 그 모임에 딱 한 번 갔을 뿐 마르크스주의자는 생산면 연고와 동시에 소비면의 시찰도 필요하다라는 서툰 농담을 던지며 그 모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자꾸 나를 그 소비면의 시찰, 유흥 쪽으로만 유혹하려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다양한 유형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있었습니다. 호리키처럼 허영 섞인 모더니티 때문에 자칭하는 자도 있었고 나처럼 그저 비하법의 냄새가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실체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신봉자에게 들통났다면 호리키나 나나 불같이 노여움을 사고 비열한 배신자로 즉각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그리고 호리키조차도 좀처럼 제명 처분을 당하지 않았고 특히 나는 그 비하법의 세계에서 합법적인 신사들의 세계에서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소위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었기에 가망 있는 동지로 여겨져 뿜어버리고 싶을 만큼 과도하게 비밀스러운 여러 용무를 부탁받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런 용무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고 아무렇지 않게 무엇이든 맡았습니다. 묘하게 어색하게 굴어서 동지들은 경찰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게 의심을 샀거나 불신검문을 받아 실패하는 일도 없었으며 웃으면서 또 남들을 웃기면서 그 위험하다는 일을 그 운동하는 무리들은 중대사라도 되는 양 긴장해서 형사소설의 서툰 흉내까지 내며 극도로 경계했고 나에게 맡기는 일은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일을 몹시 위험한 것인 양 힘을 주어 말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해치우곤 했습니다. 당시 내 기분으로는 당원이 되어 잡혀서 설령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생활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며 매일 밤 불면의 지옥에서 신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옥이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쿠라기초 별장에서 손님을 맞거나 외출하시느라 같은 집에 있어도 사흘, 나흘씩 나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버지가 거북하고 무서워 이 집을 나가 어디 하숙이라도 할까 고민하던 찰나 아버지가 그 집을 팔아치울 생각인 것 같다는 말을 별장직이 노인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국회의원 임기도 슬슬 만기가 다가왔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선거에 나갈 의사도 없는 듯했습니다. 고향에 은거할 집을 짓는 등 도쿄에 미련이 없어 보였고 고작 고등학생 한 명에 불과한 나를 위해 저택과 하인을 제공해 두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집은 곧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나는 혼고 모리카와초의 선유관이라는 낡은 하숙집에 어두컴컴한 방으로 이사했고 그러자마자 곧바로 돈 때문에 곤란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로부터 매달 정해진 액수의 용돈을 직접 받았고 그것이 이틀 사흘 만에 다 떨어져도 담배도 술도 치즈도 과일도 언제나 집에 있었으며 책이나 문구류 그 외 의복에 관한 모든 것은 언제나 근처 가게에서 소위 외상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호리키에게 소바나 텐동을 대접해도 아버지의 단골 가게라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가게를 나와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